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영어 소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있었던 연구소가 안보 관계 연구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정책을 전문을 하는데 통일연구원이지만 뭐 안보 통일은 아주 밀접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부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마침 제가 소속한 단체에서 자유통일 칼리지를 열어서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들은 일기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지만 뭐 숫자는 뭐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모임이니까 끝까지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국이 처음에 이제 48년도에 총선거를 통해서 재헌의회를 구성을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국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제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길인데 그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능력이 아직 미진해서 자유통일이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통일이 되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부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통일이 된다. 그러면 북쪽 사람들도 아유 저 나라는 뭐 자기네들의 제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그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적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를 해야 통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통일 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자유통일론. 이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초대 대통령으로서 세운 원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시대에 와서 평화통일론이 등장합니다. 평화통일론. 이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은 너무나 큰 비극을 수반하니까 통일은 중요하지만 어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년대 평화통일론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87년 헌법이 한 문민정부가 선 이후로부터 공동체 통일론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킨 교류협력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통일을 한다. 이런 이제 개념이 90년대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세 단계로 세 가지 개념이 나왔지만 어느 것도 버리지 않고 다 통합되어 있는 거다. 자유총선거를 해서 통일하겠다. 그러니까 공동체 통일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남북한 인구 비례의 자유총선거를 통일한다. 규정이 들어가 있고, 또 공동체 통일론이라는 것은 전쟁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라는 원칙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전부 다가 우리 통일 정책의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를 이제 틀로 해서 오늘 강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자유총선거를 실시를 했는데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성인,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양반, 쌍놈을 구분하지 않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선거의 4대 원칙 그래가지고 보통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그 다음에
평등 선거. 잘 아시네. 그러니까 보통 선거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갖는다. 평등 선거는 뭐죠? 1인 1표. 그렇죠. 1인 2표지. 누구는 1인 1표 행사하고 누구는 1인 2표 행사하고 이런 것이 다 1인 2표다. 직접 선거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하지 재리일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비밀 선거. 비밀 선거. 그거 투표는 이제 본인 외에는 할 수 없고. 그렇죠. 이 저 장막 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게 자기가 찍고 투표가 가면 넣기 때문에 내가 누굴 찍었는지 모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재헌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 재헌의회에 선출된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뭘 했죠? 헌법을 만들었죠. 토론에 의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재헌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돼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한 날짜가 8월 15일이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이 우리 이제 건국일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이 사진은 작년 3월 11일 날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의 그 임기를 없애버리는 임기 제한을 없애버리는 선거를 하는 과정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오픈된 데에서 자기가 찬반을 표시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비밀 투표가 아닌 그런 공개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걸 왜 제가 넣었냐면 그 당시에 북한에서도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운다고 선거했는데, 총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우리 같은 자유총선거를 한 게 아니라 공개 투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없어서 그 공산당에서 하는 공개 투표의 사진이라고 있는 게 이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투표 방법은 말로는 이제 전달이 되는데 흑백 투표함을 놓고 여기 통일조선 진영 후보에 대한 흑백함 투표로 건국했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두 개의 투표함을 놓고 찬성하는 사람은 어디다 놓는가? 흙에다 놓고 반대하는 사람 배경을 놓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다 보이는 그런 투표를 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보자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가 없고 한 명에 대해서 찬반만 본다 이거죠. 그럼 왜 후보자가 한 명만 나왔겠어요? 왜 우리처럼 후보자가 경합되지 않고 한 명만 나왔겠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통일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정당사회단체를 통일전선에다 묶습니다. 민주주의 통일전선이라고 한 단체를 묶어가지고 그 통일전선에서 대표하는 후보가 각 지역마다 한 명씩만 지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명된 사람이 후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누가 하겠어요? 물론 회의에서 한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이 이미 정해준 후보들인 거예요. 뭐 청우당이 있고 뭐 삼인당이 있고 한다 그래도 사실은 다 공산당이 지명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지정한 후보가 한 명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다. 이게 이제 북한의 공국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자유총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소련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이 돼가지고 동유럽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공산주의 정부를 수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유총선거를 한 예가 딱 두 번밖에 없어요. 헝가리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딱 두 군데서만 했어요.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북한식으로 한 거예요. 그 두 군데를 왜 했냐면 얄타 회담이라고 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나면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연합국의 회의가 있었죠. 그 회의에 참석국은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소련이 이 동유럽 쪽에 영토 야심을 갖고 있는 걸 아는 처칠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게 자유청정부를 실시해라. 새로운 나라를 설립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딴 데는 약속을 못 하겠는데 헝가리하고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쟁 이전에 의회 민주주의를 실시한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시켜라 거를. 그래서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는 총선거를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거를 해봤더니 다수당이 공산당이 되는 게 아니고 헝가리에서는 농민당이 다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점령군이 농민당을 의원들을 뒤에서 위협을 해가지고 다 사퇴를 시켜버리고 공산당이 집권을 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전에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영국으로 도망을 갔다가 망명했다가 돌아와서 다시 선거에서 선출이 돼서 대통령이 됐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복시켰어요. 공산당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아예 총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동독의 경우에는 와서 자기네들이 이제 통일사회당이라는 이제 중국의 우리 북한에 있는 조선노동당 같은 당을 점령군이 이제 세웠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사회민주당이 1위당이에요. 선거를 하면 3인당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인당 지도자들을 협박을 해서 통일사회당으로 입당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 자는 구금하고 그래서 많은 사회민주당 지도자들이 소독으로 탈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민주당은 이제 말하자면 선거도 못 해보고 이 동독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산되고 해체되고 동독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탈출을 하고 그래서 서독에 있는 사회민주당 브란트가 소속했던 사회민주당이 그러한 연유로 해서 동독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해서 서독에서 힘을 합쳤고 그리고 노선에 있어서 반공의 노선, 반소 반공의 노선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북한 지역에서도 처음에 소련 군정이 들어왔을 때 제일 여론조사를 했을 때 1등의 당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조선민주당이었어요. 조선민주당이 누가 당수였죠? 조만식 씨. 조만식 씨가 하던 조선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었어요. 국민들의 지지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만식에게 그 통일전선에 가입할 것을 종용을 했는데 조만식 씨가 거부를 하니까 구금시켰죠. 가택에. 구금시키고 나중에 전쟁 기간에 처형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국가를 이제 설립하니까 소위 자유총선거라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유총선거라는 정책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 48년 자유총선거를 한 이후로 계속해서 해왔죠. 계속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뭐 그것이 혹시 독재 정부였더라도 또는 유신 정부였더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해왔죠. 어쨌든 그런 이제 차이가 남북한 간에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8년도에 이제 그 선출된 재헌 의원들이 만든 헌법의 정문의 첫 부제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인은 김일성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정신을 개성하여 이제 민주 독립과를 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 어디에서 꺼내서 어떻게 좀 곤란한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들이라는 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 우리들이 중요하냐면 이것은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남녀의 차별도 없는 국민들 모두가 모여서 만든 나라다. 그래서 공화국이죠. 공화국이라는 데는 공화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들이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표했던 이 우리들이 공화국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들이 나라를 세워서 이런 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형태를 헌법에서 담은 거니까. 그래서 제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사회총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권자에게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총선거를 해서 주권자들의 의사를 묻죠. 어떤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걸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공과 과, 그름과 옳음,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적어도 우리 인식은 바뀐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바뀌는데 어떠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게 옳은 길이냐 그런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간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알 수 없고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철학 위에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항상 다원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정당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하나만 있어서는 사람들의 사고가 획일화되기 전에는 대피할 수 없죠. 사람들의 사고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수정당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결정하는 대로 후보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찬반 투표를 하는데 감시하에 하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기저에 깔린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있다.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면 된다. 이런 사고란 말이죠. 공산당이 이제 뱅가드 파티라고 그래갖고 전위 정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중구난방이 돼서 이 사람들은 동서남북 갈피를 못 잡고 마구잡이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역사가 진보를 못한다. 역사를 진보를 하려면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공산당이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떤 물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홍보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홍보의 대상으로. 역사의식을 불어넣어서 국민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의 차이가.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제 자유총선 선거를 할 때 남한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UN 감시위원단의 감시하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소련 정령군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남한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 비례가 대개 2대1 정도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 한 200명 정도의 대의원이 있으면 북한에 100명 정도의 대의원이 할당되어 있었는데 북한에서 선거를 하지 못해서 100명은 비워놓고 200명만 가지고 이렇게 초대 국회를
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이 잃어버린 영토, 한반도의 영토는, 이 대륙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 도서를 한다. 이렇게 헌법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총선거를 해서 나머지 100명을 채우겠다. 이게 처음에 초대 정부의 최초의 통일 방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공산당 세력이 저항을 한다면 무력으로라도 북진 통일이라도 하겠다. 그런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유엔 결의에 따른 자유총선거, 미실시된 북한 지역의 3분의 5석 채우는 거. 그래서 북진 통일론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초대 정부가 세워져서 여러 가지 이제 건국의 과정들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년 만에 남침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침 전쟁. 북한이 남쪽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남침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침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16개국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분단을 해소하지 못하고 다시 휴전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휴전협정을 확정짓는 제네바 정치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단 상태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휴전협정을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결사반대를 했죠. 휴전협정을 맺지 않겠다. 북진 통일을 이때 해야 한다. 이랬는데 미국 쪽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선거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군을 빨리 고향 땅에 부모 품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유선거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론을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론이라는 거는 전쟁이 초기에는 뭐 정의가 불타지만 많은 희생이 있다 보면 이제 과연 그 전쟁이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휴전협정을 했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 미국은 휴전협정을 주장했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국에다가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유엔사가 DMZ 지역을 관할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엔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긴 하지만 남한의 북진도 막죠. 왜냐하면 원래 애초에 휴전협정한 거는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군과 전쟁을 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이제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진 통일론이라는 게 유명무실화됐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붕괴되고 60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 민주당 정부의 초대 외무장관 정의를 이런 식으로 요약을 했어요. 북진 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북진 통일은 이제 없어졌고, 그렇지만 자유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는, 그러니까 자유총선거 통일론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자유총선거 통일론 중에서도 애초에 북한 아직 자유총선거가 미실시된 북한에서만 자유총선거를 해서 100명의 대원을 채우면 된다는 그 생각에서 이제는 남북한 전체의 자유총선거로 바뀌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자유청정도론이 격리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문제의식 가지고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이렇게 한 것보다 이제 질의, 토론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분의 1 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의, 토론 시간을 잠시 갖고 또 계속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여기까지 중에서 질문도 있고 자기 소감도 좋고. 선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 휴전하는 과정에서요. 네. 그 북한에 남아있는 그 대한민국 군인들을 데리고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이 휴전 협정을 반대하는 와중에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지휘권도 유엔군에다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휴전 협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 방공포로 석방을 했죠.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할 때 그 포로 수용소를 미군들이 이제 관할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군이 들어가가지고 미군의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석방을 시켜버리고 법적 지휘권을 이제 위배한 명령을 대통령이 내렸고 한국 군인들은 이제 공식적인 지휘권의 존재를 불구하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따른다 이런 충성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포로들 중에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풀어달라고 투쟁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을 터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명분에 맞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북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걸고 나온 게 너희들도 포로를 우리한테 안 돌려주고 마음대로 풀어줬지 않냐. 그럼 우리도 포로를 너희들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도 그 당시로서는 휴전협정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대표가 되지 않고 유엔 의사가 대표가 돼 있었지만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군 포로가 장기간 거기 이제 억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미군 포로는 이제 유엔군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돌아왔고. 아니, 그럼 지금 있는 건 유해만 있는 겁니까? 북한 땅에? 그렇죠. 유해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한국에서 풀어준 북한군 포로는 다 풀려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었던 반면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 포로들은 아주 가혹한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전쟁법, 전쟁 후의 그 휴전 협상 과정에 그 관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렵던 거죠. 그럼 북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안 갔어요? 뭐, 북한 포로들은 북한으로 다시 안 갔어요?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은 보냈어요. 보내고. 자기 선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건 참 다른 사람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해서 많은 북한에서 이제 강제 징집되었던 북한군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청년 10대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빛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후의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거죠. 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또 이제 평화통일이 끝나고 나면 또 여러 시간 또 가질 테니까 조금 더 해서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19 이후에 생긴 민주당 정부는 이제 잠시 한 1년 정도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군정이 시작되는데, 이 군정도 정일영 외무장관의 이 통일론을 그대로 승계를 하죠. 그런데 실질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남북한이 서로 전쟁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남쪽을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는 남쪽이 민주주의 나라니까 좀 다루기가 쉽죠. 뭐 선거로 결정해야 되고 또 상권 분립이 돼 있고 하니까 투명하고, 그래서 다루기가 쉽은데, 북한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억지 정책을 쓴 거죠. 봉쇄와 억지.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면 아주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응징을 당하지면 쳐들어오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방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지만 너희들을 쳐들어갈 생각은 없다. 단지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이런 개념, 이것이 이제 억지 정책이라는 거죠. 억지 전략. 공격도 아니고 또 수동적인 방어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꺾는다. 그렇지만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지는 않는다. 선제 공격을. 이게 이제 억지 전략인데, 대북 봉쇄와 억지 전략으로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이때부터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16 이후에 등장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내세운 거는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개념을 내세웠어요. 이 66년도에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을 하겠다. 그런데 무력은 쓰지 않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북한에서 들어줄 리도 없고, 언제 통일되겠냐, 딱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이 통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건설을 해서 우리가 부강해지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제시를 했고, 또 이 개념이 성공적으로 실현이 됐죠. 그래서 65년부터 우리 경제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70년대 말까지 쭉 아주 고성장을 해서 단숨에 중화공업을 갖춘 산업국가로 이제 등장을 했죠. 20년 만에.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의 경제가 아주 낙후돼 있고 빈자들이 막 버글버글하고 빈부 간에 막 그 대립 갈등이 막 심해야 공산주의 이론으로 선동을 해서 적화 통일을 할 텐데, 이 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부상을 하니까 북한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네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0년쯤 됐을 때는 한국이 아직 중화공업은 갖추지 못했지만 경제가 말하자면 실업자가 거의 줄어들고, 그리고 월남전에서 이제 벌어들은 돈도 있었고, 또 무역이 굉장히 성황해지면서 상당히 활발한 경제를 갖고 있을 때였죠. 근데 그때쯤에 미소 관계가 상당히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60년대 동안에 미소 관계에 이제 후르초프가 등장하면서 스탈린이 죽고 후르초프가 등장하면서 후르초프의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쿠바 미사일 사태 해결하고 그러면서 소위 데탄트라는 게 벌어집니다. 미소 간에 이제 또 둘 다가 핵국가가 돼 있으니까 전쟁을 하면 양쪽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고 대화로서 전쟁을 방지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양미와 소련 두 원수의 국가가 합의를 공통이익을 갖는 전쟁을 하지 않는데 그것에 공통이익을 갖는 상황이 됐어요. 전쟁을 하면 핵 전쟁이 나니까 둘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핵 전쟁을 피하는 게 우리 공통이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축회담도 하고 미소 간에 이렇게 이제 그 냉전의 완화, 소위 데탄트라고 부르죠. 그 데탄트가 이러는 와중에 소독의 브라트 총리가 이 사람이 이제 3인당 출신 최초의 총리가 등장해서는 동방정책이라는 거를 추진을 해서 소련한테 가가지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전후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종전 과정에서 폴란드가 옛날 독일 땅 위에 공부를 했어요. 폴란드 영토의 상당 부분이 옛날 독일 영토였다가. 근데 그걸 이제 독일이 패전국이었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새로운 국경선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소련은 항상 의심을 하고 있었죠. 독일이 다시 부흥을 하면 저 영토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의심을 하고 해서 더 이제 독일이 통일되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브란트가 모스크바에 가서 브레즈네프한테 우리는 저루의 국경선을 받아들이겠다. 인정을 한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폴란드의 영토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이거 폴란드가 요구한 게 아니죠. 소련과 연합국이 그렇게 남의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렀던 거죠. 그 뼈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걸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화해 조치를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독에 가서 동독 수상을 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 장면이 있게요. 우리나라 치면 아마 이게 김대중하고 김정일하고 만났던 그거랑 같은 장면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유럽 역사에 큰 전환이 되는 그런 장면이긴 하지만 이 표정을 보세요. 아주 쿨하죠. 내 민족을 만났다 해서 얼싸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거 없죠. 아주 쿨하게 아주 엷은 미소를 띠면서 악수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둘이 이렇게 걸어갔다고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얘기했죠. 이런 것이 정치가가 보일 수 있는 참 절제의 미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독일인으로 온 게 아니라 독일을 대표하는 수상이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유럽 전체 국제 질서의 중심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국제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변국들의 독일에 대한 경계심을 다 풀 수 있게 해준 거죠.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원한도 풀 줄 알고 또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행동할 줄 안다. 이거를 이제 확인시켜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 한국에는 큰 충격이었겠죠. 우리는 같은 분단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할슈타인 원칙 이런 거 또 독일에서 우리 경제 원조도 최초에 우리 뭐 유명한 그 뭡니까 파독 광부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해서 독일하고는 아주 각별한 소독하고 우리가 각별한 나라였고 또 각별한 나라가 자유중국이 각별한 나라였고 지금 대만 그랬는데 독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 정부도 1970년 같은 해 8월 15일 날 이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광복절 14에서 대통령이
북한에게 얘기한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서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뭐 사회총 선거 이런 얘기도 없네요. 이제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누가 더 국민에게 좋은 정부인가 그걸 가지고 경쟁하자. 그래서 그런 건설적인 경쟁의 끝에 통일을 하는 그런 통일을 하자. 이렇게 이제 평화통일론의 첫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70년에.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소리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정세가 흡박하게 변해가는데 이제 적응하는 아주 치열한 전략적인 구상하에 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72년도에는 닉슨 미국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이제 모택동을 만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죠. 근데 사실은 71년도에 이미 키신저가 북경에 가서 죽을 내고 했어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산당은 우리하고 6.25 전쟁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한 건데요. 그 미군하고도 전쟁을 했고, 그리고 미군은 우리하고 연합국이었고, 지금도 우리 동맹국인데, 그 대통령이 그 적국 영수가 가서 웃으면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문제를 이 강대국 사이에 비밀 협상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이우락 씨를 평양에 보내서 이 남북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죠. 그러니까 북한도 모택동의 움직임에 불안했을 거고 남쪽도 닉슨의 움직임에 불안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만나서 우리도 나름대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우락 그 중앙정부부장을 평양에 보냈는데, 이 공동성명에서 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그 평화통일의 3대 원칙으로 정해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준비되지 않은 말려든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주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바로 미군 철수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이런 것은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걸로 이제 연결시키는 위한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건데 이우락스가 그대로 받아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왔을 때 남쪽에 있던 참모들이 야 이거 잘못됐다 이게 물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걸 인정한다는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제 그거를 보수 작업을 해나갔어요. 보수 작업 부지런히. 그래서 이제 다음에 6.23 선언이라는 게 보수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걸 그대로 놔둬가지고는 이게 까딱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보수 작업을 하는데 6.23 선언을 그래서 한 거예요. 이미 남북 대화는 끝났어요. 뭐. 처음에 하는 척하다가 북한이 처음엔 응하는 척하다가 더 이상 대화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끝났음에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3 선언에 들어있는 내용이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 상호 불가침입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공동성명의 정신과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 이 공동성명의 정신을 자기가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남북이 공동 참여해서 유엔에서도 한국 문제를 토의하는데 북한을 초청하겠다. 우리는 이미 observer 국가로 항상 초청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건국 자체가 유엔에 의해서 결의에 의해서 총선거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고 유엔에서 인정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의 반대로
가입은 못했지만, 유엔에 가입은 못했지만, 옵서버로 한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옵서버로 초청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우방과의 기존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한다. 이렇게 이제 유기상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맺은 이런 그 공동성명의 정신은 존중하지만, 또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게 문호도 개방하지만, 우방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계속 공고히 하겠다. 이걸 딱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이제 분명히 하나 붙인 거죠.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 충성도의 그 정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유기상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4년도에 또, 매년 하는 거예요. 광복절 기념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며 남북한 자유청성 정국을 통한 통일을 하는 게 우리의 통일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자유총선거라는 말을 이제 드디어 등장을 시켰죠. 그 전까지는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기 위해서 자유총선을 얘기를 안 하다가 결국 이제 얘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념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부의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하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해마다 통일의 원칙을 새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77년도에 영두기자회견에서 말하자면 이 대단원의 결론을 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괴라고 했죠. 북괴가 남북한 상호 불가침 협정에 동의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주 뭐 주한미군 철수가 이들 얘기하지만 우리도 뭐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단지 너희들이 평화를 깨지 않겠다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라. 그 다음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동포들을 위한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 이게 이제 민족 대단결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의 문제, 민족 대단결의 문제에서 우리의 해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 72년도 남북 공동성명에서 껴안게 됐던 약점을 다 보완한 거예요. 77년까지. 근데 상당히 치밀하게 통일정책을 구사해 나가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통일정책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2년도에 또 80년도에는 이제 헌법 전문에 평화통일 원칙이 사용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에서 변화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화통일은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완결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가면 이제 공동체 통일론이 마지막 부분을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부로 나눈다면 두 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토론하고 이제 1시간쯤 됐으니까 한 10분 화장실 갔다 올 시간입니다. 스탈린 사후에 후르츠초프의 스탈린 비판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계속 스탈린을 지지하는 중스탈린을 지지하는 그러한 체제를 계속 유지했고 못했던 것 같이.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이 겪었던 한 단계의 개혁 과정도 거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1단계 개혁의 산물로서 고르바초프 세대가 나타나서 85년도에 이 초기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소련의 하나의 큰 변혁이 일어나죠. 페레스트로이카, 그다음에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모든 게 비밀주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방적인 정치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공산주의를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와 공존하는 그러한 공산주의를 만들어보자 하는 개혁을, 내부 개혁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아주 큰 개혁이라는 걸 감지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그 냉전의 종식을 향해 가는 그 해빙기의 상호 협력이 일어나게 됐어요. 80년대 후반기.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세계사를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에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의 그러한 자유의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다면, 공산당은 다른 라이벌 정당을 인정하지 않지만 공산당 내부의 의사결정 원리로서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의 명령을 하고해서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 결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유롭게 토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 레닌이 정한 원칙인데, 물론 스탈린 시대에 그것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레닌이 그 정한 원칙을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어떤 계파가 그걸 되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할 때도 그런 원칙에 기반해서 할 수 있었고, 등소평이 모택동의 노선에서 벗어날 때도 그런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이게 수령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민주적 중앙집중제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작동할 수가 없어요. 당 자체가 수령에게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당에서 민주적 중앙집중제를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유럽 쪽의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차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냉전이 이제 해빙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우리나라도 87년에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랄까 어째서 이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헌법 등장하죠. 거기에 4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런 조항이 이제 우리 통일과 관련해서 80년대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8년도에는 올림픽, 서울올림픽으로 해서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를 했고, 전 세계에게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과시를 해서 특히 동유럽에서 온 대표단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랐다는 것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는 것을 알았던 한국이 언제 이런 나라가 됐느냐, 이럴 정도로 찬사가 쏟아지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감이 그때 아주 넘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됐었어요. 서울올림픽이. 근데 이제 그 88년에 우리 서울올림픽한 다음 해에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군중들이 이제 천안문에 모여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4일 날 탱크가 들어와서 진압을 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났고, 이런 같은 88년 그 분위기, 냉전이 종식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89년 같은 해 6월 4일 날은 천안문 사태가 무력 진압됐는데, 10월 9일에는 라이프치히에서 7만 군중이 평화 행진을 했는데, 동독에 라이프치히에서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사람의 사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나의 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방향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게 같은 해에 일어난 거예요. 같은 해.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에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와중에 89년 9월 11일 날 노태우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 현장을 채택하고 과도적 통일체에서 남북연합을 설치한다.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는 거죠. 계획이죠, 계획. 네. 그래서 그 남북연합의 구성문서로는 남북 정상회의, 강요회의, 평의회. 평의회는 이제 국회, 양쪽의 국회가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사무처를 둔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결국 남북간 총선거다. 총선거라는 거, 평화통일이라는 거는 그대로 여기도 다 담겨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해서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이때 등장해서 19년에 등장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의 틀을 이 개념이 지금 구조적으로 틀지고 있죠. 방금 지적했지만 남북연합의 구조는 정상회의, 강요회의, 평의회, 사무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유럽연합의 구조하고 비교를 하면 똑같아요. EU 정상회의가 있고, EU 강요회의가 있고, 유럽의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실상 베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는 노태우 대통령이 했고, 그 다음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 공동체 통일 방안을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이라고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른 접근으로 얘기하는 거죠.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화해협력 단계는 신뢰 구축, 요즘 북한 애들이 미국한테 요구하는 신뢰 구축, 그리고 연합 단계는 이제 공동생활권을 만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통일 단계는 완전히 이제 총선거, 여기도 남북한 총선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 이런 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유럽연합이 돼가는 과정에 그 개념을 같은 개념을 가져온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럽은 어떻게 이게 진행되느냐 잠깐 보면, 유럽에 제일 처음에 이런 게 시작된 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51년에 성립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공동체죠, 이것도. 근데 이 석탄 철강이라는 거는 군대 산업화 또는 군비를 갖춘 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석탄과 철강이. 그래서 근데 이게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는 이게 없어가지고 독일한테 항상 그래서 산업화에 굉장히 애로를 겪는 나라였는데, 주로 독일의 자르 지방에 있는 석탄 철강을 프랑스, 이태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룩셈부르크 이 6나라가 공동으로 관세 없이 무관세로 사용할 수 있다, 개조할 수 있다, 이런 다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안 하고도 상대편의 자원을 우리가 갖다 쓸 수 있다면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지 뭐하러 전쟁을 하느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 57년에는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분야로 이게 확대되고 하다가 이제 57년에는 경제 공동체로 확대돼서 모든 상품 분야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공동체로 유럽연합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브렉시트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파국으로 가는 게 이제 지금까지 영국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능주의라는 아이디어인데, 이 기능주의의 우리 시조는 데이비드 미트란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43년에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Working Peace System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고, 그 전부터 뭐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이걸 퍼뜨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루마니아 사람이었는데 미국의 런던에 와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가 원래 노동당의 리더를 키우기 위한 대학으로 설립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쪽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페이비어니즘이나 길드 소셜리즘, 쌍디칼리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그게 유럽에서 그 국가라는 것이 너무나 강조되고 주권이 너무 강조되고 내셔널리즘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국토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 대규모 1차 세계대전이 연달아 겪었다.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야 되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만든 국제운명은 국가 간의 어떤 협약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능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 국가 간의 합의는 됐지만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그 작동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수 있어야 전쟁이 방지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가 모두 나라에서 실시되면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다.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애국주의에 열광하면서 군대에 막 가기보다는 생활을 즐기는 데 개인주의적인 복락을 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전쟁을 방지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이 주축이 돼서 국제적인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국제적인 기구들이 관할하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 기능적인 역할이라는 게 아까 본 철강 공동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석탄 철강의 그 무역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산업이 국제적으로 번성하게 만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사람이 유포를 하고 다녔어요. 미국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다녔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는 바로 군대를 철수를 해서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계속 더 있어야 한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유럽이 생각보다 더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스스로 재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확인했냐면 소련이 지금까지는 연합국의 이름이었는데 굉장히 적대적이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자기네 세력권 안에 단합했다는 야심을 갖겠다는 걸 점점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 사람들이 그 전략적인 전환을 하면서 마샬 플랜을 유럽에다가 이제 실시를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때 조건이 당신네들 다 그렇게 조그만 나라로 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조를 줘봐야 당신네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다 찢어먹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통합해라. 그러면 우리가 원조 해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장 통합을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 자발적으로 좀 해봐라.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 이제 주도를 하고 프랑스가 호응을 하고 이러면서 OEEC라는 거를 이제 그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Organization of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그게 지금 변해서 OECD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OECD 국가를 보면 대부분 유럽 국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장 통합이라는 걸 미국에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이 미트라니가 얘기한 그 개념하고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주의 개념이 미국의 대유럽 정책과 맞아 들어가면서 실제로 유럽 통합으로 실행이 된 거죠. 물론 이게
미트라니의 생각이 그대로 실행된 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경험에 따라서 새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좀 변형이 일어나서 신기능주의라고 요즘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국가가 주체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들을 주체로 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 초국가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유럽이 시장 통합에는 적어도 성공을 합니다. 정치 통합에는 지금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시장 통합에는 모두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동의할 정도로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오늘날 이제 이 유럽의 이런 기능주의적인 이런 통합을 이론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안이에요. 그 전까지 국제정치학자들의 관심은 항상 네이션 스테이트였어요. 국제정치는 항상 국가 간의 경쟁이다. 또 동맹, 또 적대관계, 전쟁 이런 것이 국제정치의 테마였는데 지금까지 그 국제정치의 개념에 없던 일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국가라는 것 그리고 주권이라는 것을 기본 단위로 해서 국제정치가 벌어져 왔는데 국가가 서로 융합을 하고 또 초국가주의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상당히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이런 현상이 서유럽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일어난 게 아니고 주로 서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국제정치학에서 통합이론이라든가 또는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가 경쟁과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협력도 있다. 그리고 그 협력에는 국가 간의 협력뿐 아니라 국가 국경선을 넘는 민간 단체와 민간인들 사이의 협력도 상당히 국제정치적인 효과를 일으킨다. 라는 신경영이 이제 2차 대전 이후 20세기 후반기에 일어난 정치의 새로운 이론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가들이 다시 그 이론 자기네들이 구축한 자유주의 이론을 가지고 다시 유럽에서 일어난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통합 과정을 분석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신기능주의의 통합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모든 나라에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더라. 서유럽에서는 됐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안 됐고 남미에서도 안 됐고 유엔이라는 전 세계 차원에서도 되질 않았다. 그럼 왜 서유럽에서만 됐느냐? 서유럽에서는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었다. 첫째,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다. 서유럽의 그 구성 국가들 모두가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었지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산업적 발전이 어느 정도 돼 있었다. 물론 유럽이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파괴가 된 상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교육받은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런 산업적인 수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공통된 이데올로기 패턴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어떤 나라는 좀 더 사회주의적이긴 했지만 모두가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고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사회민주주의를 했지 그 이상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이 있었다.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기능주의가 작동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이론가들의 분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을 우리나라 한반도에다가 과연 이 기능주의를 적용을 해서 남북한이 공동체 통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결론에다가 우리가 비춰본다면 어떻겠어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게 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계획하고 나서부터 역대 정부가 계속 이걸 해왔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세 단계로 우리나라 통일 정책이 발전해왔고 세 개의 개념이 같이 지금 융합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개념, 이 공동체 통일론 이거는 상당히
이 현실성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이건 너무 실험적인 것이고 단지 이제 89년도에 막 이렇게는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아 그때는 뭐 독일도 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막 이런 때니까 곧 북한도 자유화되지 않겠느냐. 중국도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희망적으로 뭐 이걸 채택했다고는 볼 수 있는데 그 국가 정책을 그렇게 희망적인 전제 위에 채택할 건 아니죠. 한번 채택하고 나서는 물리기가 어려운데 아까 박정희 경우에 봤을 때 그 70년 공동성명을 물리지 않고 끝까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면 한 번 발표하는 것을 얼마나 자기를 구속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측면도 있지만 같은 해에 천안문 사태가 무력 진압됐다는 거는 왜 생각 안 하냐. 그런 부정적, 냉전이 종식되는 과정에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는 아주 희망적인 현상도 있었지만 하나는 아주 절망적인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도 천안문 사태의 그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고 지금도 수용소들을 운영을 해서 신장의 위구르인들을 100만을 수용하고 있다. 거기에 그 지금 인터넷에 그 검색을 인터넷에 그 뭡니까 검열을 소위 이 만리장성 인터넷 만리장성이라는 걸 구축을 해가지고 인터넷을 다 검열을 하고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 이면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본다면 이 89년도에 공동체 통일 방안을 채택하거나 경솔한 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다 드렸고 또 뭐 자세하게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한 종표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도 이어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뭐 연방제와 뭐 우리 공동체 통일 방안과 공통성이 있다고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 또 14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은 또 뭘 했어요? 그래서 3,000불 뭐 보장해 주겠다. 뭐 국민소득 3,000불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저거 했잖아요.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그 남북 화해 협력 단계를 이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가 91년도에 맺어졌는데 그걸로 보면 화해 협력 신뢰 구축이 된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바탕으로 교류 협력을 통하고 민족 공동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평양을 갔다고 볼 수 있어요. 로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공동체를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핵실험을 했잖아요. 북한이 2006년도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2단계를 못하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야기를 사후에 정당화시킨다면. 그래서 저기서 핵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남북 민족 공동생활권을 할 2단계를 못 되고 다시 1단계로 내려가서 신뢰 구축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명분으로 하다가 결국은 그것도 안 돼가지고 4차 핵실험 또 하니까 저거 했잖아요. 개성공단 철수하고 그래서 사드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로 해서 공동체 통일로는
파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또 다시 또 그 똑같은 실수를 또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다 했고 여러분들도 10분 동안 질문이나 토론이나 한 걸로 해서 답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그보다도 신정국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그 신적인 그 신정체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쭈르륵 나오는 그 70년 동안의 그런데 그러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분의 그 절절함과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 시스템화를 다 그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난리를 쳐도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을 초월한 신정체제에서 신임하는 신이기 때문에 저렇게 완전히 그냥 뭐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으로 그 상대 국가들도 이제 그 시스템으로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마다 참 이승만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공과 항상 부분이 있죠. 그러나 공부분에서 너무나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하고 별 생쇼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견고하게 있어서 이 경감보다 지금 너무나 거의 다 기적이죠. 지금 이 시스템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제 감사하면서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그 공부하는 시스템도 너무 좋고 이 디스커션 하니까 너무 좋고요. 예,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거를 실험적으로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좋다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편집국장님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지금 북한을 나라로 국가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로 인정하시고 지금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헌법상에는 인정이 안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편집국장님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학적 입장에서 이제 국가라는 것과 국가가 아닌 것 정치학적으로 볼 때는 북한은 국가라고 해요. 정치학 입장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무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하시는 그 국장님 본인의 속에 있는 어떤 의도로 가지고 하시는 건지. 뭐 어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박정희 여기 보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북괴라고 하시면서 공소석상에 나와요. 그리고 군이라든가 이런 무슨 북괴라고 하지 아직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제 이 나라를 다 사랑하시고 북한이라는 조직을 저는 개인적으로 폭력 집단이라고 봐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왜냐면 쭉 보셨지만 김일성이 나온 이후부터 약속을 지키거나 좋은 거를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이런 나라를 연구를 해야 되는 그릇조차도 의미가 없는 나라고 오직 할 수 있는 건 강한 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국장님 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북한에 대한 조금 그 약한 그 느낌을 많이 좀 받았어요. 제가 네네네. 세계에서 쓸 때는 저는 그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수령국이다 이렇게 저는 불러요. 조선수령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폭력 집단이 모인 것보다는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속임수한 것일지라도.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볼 때는 국가라는 게 저렇게 독특한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찰의 대상으로 보지
그것이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학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 한국에서 말할 때 political scien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뭐 어떤 권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 집단들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폭력을 권위적으로 독점하는 집단이 국가라는 거죠. 물론 그 이외에 다른 개념도 많지만 그게 아주 특징적인 거죠. 국가 이외에는 그런 집단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폭력도 독점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기반도 가지고 있고 교육 기반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 체제라고 했는데 어떤 종교적인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이란과 같이 재정일치 국가처럼 그래서 저는 국가의 형상으로 봅니다. 정치 학자로서의 전문이신가요? 그렇죠.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1991년에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인정은 해줘야 돼요. 표면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설득력이 있고 우리 다음 젊은 애들한테 얘기가 되지. 지금 그거 댓글을 쓰거나 말싸움할 때 뭐 북한 국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면적으로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국제법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말발이 저는 안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는 맞는데 이제 지금 선생님 그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한민족 공동체 그 건설 방안 이렇게 보니까 뭐 화해협력 단계, 화해협력, 상호신뢰 구축 이게 아무것도 입증될 수 없는 어떤 그 실증적이지 않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진짜 너무 무식하고 몰랐기 때문에 당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통일된 다음에도 남북한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이런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그 좌파들이 얘기하는 아주 그럴듯한 그 수사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로 우리가 약속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화해, 상호 신뢰, 북한이들 우리 겪었잖아요. 하고 원하는 거 땡겨 먹고 그 다음에 대화 안 하고 단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정치가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대통령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무식했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면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악용된 면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이 민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이제 요번에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6.15 선언이라든가 지금 이제 좀 더 설득력 있게 아이들한테 14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문제점이 좀 제대로 여기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뭐 6.15 선언에 대해서 좋은 꼭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중요한지 몰라. 어디를 쳐다봐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조항, 그 뭐 낮은 단계 연방제 이게 문제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교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는데 더 나아가서 6.15 선언이라든가 14선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이게 결국 걔네들이 우리를 말리게 하는 그 술수인데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는 이제 특히 이번에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제 그렇게 안 되고 해서 못했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먼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이제 인간과 국가라는 그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를 했는데 물론 우리 그거 들어갈 때 뭐 이거 좀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기네 선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거기에 그 전체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 파시즘의 국가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거를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면 이제 그 개념 속에서 이렇게 남북한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즘 그게 다 과목에서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 말하자면 정식 정치 교육을 못 받고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네,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른 단어들도 했는데 네. 와서 오해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데 나와서 네. 정확한 것을 의미를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말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카데미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또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대기하고 계시는 지금 4시 정도 됩니다. 지금 그만 불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수업을 계속 진행.